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김요원입니다. 이거 원래 오늘 이제 강연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 하정우 박사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정우 박사가 AI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 또 이런 강연을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풍성한 얘기로 잘 이끌어 나가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대통령실 수석으로 이렇게 영전한 바람에 저처럼 이렇게 말주변 없고 제가 하는 발표는 주로 이렇게 세일즈 발표거든요. 이제 하정우 수석은 이제 뭐 이렇게 좀 AI의 앞으로의 트렌드 뭐 이렇게 기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주로 세일즈 발표만 하던 사람으로 교체가 돼서 야, 이거 오늘 총장님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걱정이 크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이제 장사꾼 티 안 내면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거 좀 AI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떤 얘기의 조각들 이렇게 뭐 뉴스로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전력 뭐 AI 데이터 센터 뭐 그다음에 AI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나 있던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연이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AI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이 굉장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충격은 그 전에도 여러 가지가 왔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우리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 텐데 뭐 블록체인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 같이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고 또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막 그런 기술들이 또 이렇게 주목받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은 뭐 아직은 제가 막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주목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막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정도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의 파급력은 조금 못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연 AI도 과연 그 정도일 것인가? 뭐 이렇게 한 몇 년간을 이렇게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그 정도일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제 고민인데 약간 이 지금 노벨상을 작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이 AI 관련된 분들이 다 수상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기술이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조그만 영역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뭐 어느 회사들의 주가를 조금 올렸다가 또 혹은 뭐 내리거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이제 침투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상징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아까 자연과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지금은 AI 관련돼 있는 회사의 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약간 충격적인 이렇게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뭐 AI 이제 보면 뭐 우리가 챗GPT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미 쓰고 계시긴 할 텐데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보셨죠. 이제 막 이렇게 비디오도 만들어지고 뭐 이미지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혹시 이제 총장님들이 다 이렇게 AI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약간 하면 이런 거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소라 저는 뭐 구글 이게 VO3는 안 써봤고 소라는 써봤는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소라닷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요 밑에 있는 요런 이게 스크립트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글이 나와 있는 저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요런 이제 비디오와 요런 이제 그 뭐 혹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한번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재밌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조금 이게 고쳐달라고 하면 또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서 아마 이제 영화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AI가 들어와서 실제 업무를 대체하는 거를 이제 체감하는 거는 저희 같으면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실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초급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만 해도 이제 신규 채용이나 이런 걸 할 때 AI의 도입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연 저희는 이제 네이버 다니니까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AI를 가지고 뭐 법률, 의료, 뭐 교육, 뭐 국방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거야? 뭐 네이버 지금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한 뭐 몇십만 명이 돼야지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이 AI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어떤 이제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뭐 10% 정도는 AI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약간 AI가 약간 아직은 약간 촌스러운 게 아니라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좀 어둡거나 약간 아니면 너무 찍기 어려운 장면이거나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점점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오늘 특히 이렇게 총장님들이 진짜 AI에 대해서 체감을 하기 딱 좋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요겁니다. 그 노트북 LM. 이거 제 강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노트북 LM은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 회사 제품 아니고요. 이거 네, 그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거 쓰기도 너무 편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노트북 LM이라고 검색하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뭐 이제 하시면 이제 구글 이제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노트북 LM이 이제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북 LM에는 이제 소스를 올리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장님들이 쓰셨던 글 혹은 뭐 내가 참고하고 싶어하는 문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스 뭐 PDF 파일도 좋고요, 뭐 파워포인트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링크를 이제 올리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오늘 강연 자료를 딱 업로드하고 총장님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뭐 10가지를 좀 뽑아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뽑아주기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나요? 이게 뭐 젊은 교수님들은 많이 쓰실 텐데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막 그래프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문서에 있는 컨셉들을 이렇게 풀어 헤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당신이 쓴 글이야 뭐 마인드맵을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쓴 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다 읽으려면 너무 지루하다 싶을 때는 업로드 한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뭐 기승전결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기능이 최근에는 글을 하나 올려놓고요. 옆에 또 이제 버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냥 대화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제 팟캐스트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자 2명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자료를 올렸으면 오늘 뭐 저기 뭐 총장님들 앞에서 강연하신다면서요? 뭐 어떤 주제를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뭐 AI의 발전에 대해서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재미없게 쓴 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대화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동하실 때 들으시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도로 이런 거라서 아마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소스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때도 굉장히 이제 유용하고, 그래서 아마 총장님들한테는 제일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노트북 LM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노트북 LM 검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젊은 교수님들이나 이제 특히 뭐 리서처하고 막 자료 조사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뭐 따로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챗GPT에서 이렇게 심화, 이렇게 그 보통은 챗GPT에 여러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할 때 밑에 심화 리서치, 뭐 그러니까 딥 리서치 기능을 온하고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깊이 있는 이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이게 오픈 AI가 살짝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GPU를 많이 써서. 그래서 뭐 무료 회원한테는 뭐 한 달에 5번만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20불 내는 사람은 뭐 25번, 한 200불 내는 사람한테는 뭐 몇백 번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은 그 막 논문 많이 쓰셔야 되고 뭐 리터러처 리뷰 많이 해야 되고 정리 많이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고, 저희 같으면 이제 뭐 시장 조사 같은 거 막 해야 되는 때는 저런 게 되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장 조사 하려면 거의 이제 웹에서 인터넷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막 다 읽어보고 뭐 공통된 얘기가 뭐고 뭐 이상한 얘기가 뭔가 이렇게 가려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그 AI가 대신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얘는 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뭐 써줘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제 웹에 있는 얘기들을 막 긁어와서 이제 얘기를 조합해서 공통된 얘기면 조금 더 쓰고, 또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여러 얘기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애널리티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딱 넣잖아요. 그래서 뭐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있는 얘기를 잘 조합하는 정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컨설팅이나 아니면 저기 그 뭐 논문 조사라고 한다면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담아져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잘 정리하는 정도,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의 초기 자료 정도를 만들어주는 정도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챗GPT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뭐 네이버에서도 이제 클로바 X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인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클로바 X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저희가 이제 뭐 오픈 AI나 이런 데랑 똑같이 경쟁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몇백 조를 투자를 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한 뭐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뒤처진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지금 만드는 모델들이 오픈 AI가 한 1년 전에 만든 모델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약간 늦게 쫓아가면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벤치마크라는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질문과 답이 있는 세트를 이용해서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이 나오면 뭐 몇 점, 맞으면 몇 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벤치마크라서, 아마 여러 보고서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 할 때 뭐 무슨 벤치마크로 뭐 90 몇 점을 했습니다. 무슨 벤치마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웬만한 벤치마크는 이제 AI가 너무 성능이 올라와서 이제 특히
뭐 역사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뭐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벤치마크로서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이제 수학, 특히 수학 관련돼 있는 문제들, 그것도 뭐 저기 수능 정도는 이미 이제 고등학생들 수능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이제 클로바 X, 네이버가 만드는 생성형 AI도 수능은 이미 1등급을 받는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상대로 고등학교 학생들 그냥 착 해갖고 막 시키면 그래도 뭐 똑똑한 놈이나 똑똑하지 않은 놈이나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정도는 LLM이 다 한 거고요. 이제는 정말 이거 막 대학 교육 이상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문제 제가 이그샘플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통계학과 출신이라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나라고 했더니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학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도전을 하고 있고, 뭐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이미 LLM들이 다 풀어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 와서 조합해서 말이 되게 말한다는 거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 약간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가 생겼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큼.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오늘 이제 생성형 AI,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변화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마 아무도 모르실 텐데, 이제 챗GPT 나오기 전에 한 2년쯤 전에 GPT-3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오픈 AI가 발표한 건데요. 그때 그 아이는 뭐를 하는 거냐면 문장을 잘 만들어냅니다. 어법에 맞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과정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제 문서들을 막 한 다음에 다음 단어 맞추기 게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족 중흥의 그러면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계속 그 게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뉴럴넷 딥러닝 그 뉴럴넷을 쫙 학습시키는 게 GPT-3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음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다음 단어가 뭐냐를 맞추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문법을 잘 이해한 건지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세상에 있는 이제 문장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게 맞추는 암기를 하다 보면 지식도 그냥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주에 무슨 첨성대는 몇 년도에 세워졌다,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었을 거를 학습하다 보면 마치 이제 그 생성형 AI가 그 사실을 아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문장 말만 계속 배운 건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저희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성형 AI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충격은 오지 못했고, 대중적인 충격이 온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챗 GPT라는 게 나오면서 내가 질문을 했더니 그럴듯하게 막 말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게 챗 GPT인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 된 거를 약간 사후 학습을 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야, 이건 맞는 얘기야, 더 맞는 얘기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 학습을 막 시켜서 이제 대답을 좀 똑바로 하게 하는 거, 그 채팅 형태로 대답이 좀 되게 하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이 챗GPT가 이제 온 이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버전을 보게 되면 실제로 GPT가 이제 1, 2, 3 이렇게 올라가는데 3.5입니다. 챗 GPT는 베이스 모델이. 그러니까
4로 올라가는 이렇게 막 그 베이스 모델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말을 좀 대답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정도였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 뭐 유저 인터페이스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여서 전 세계가 이제 충격에 빠지면서 AI의 붐이 이제 일어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포스트 트레이닝 시대가 된 거고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저희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챗GPT한테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 그냥 문장을 하나 더 붙입니다. 요거를 차근차근 생각해서 대답을 해줘. 그 문장을 붙였더니 훨씬 답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너가 생각하는 과정을 기술해서 해줘. 라고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답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형이. 그래서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보이진 않습니다. AI가 답을 저희한테 주기 전에 자기가 답을 하고 그거를 다시 리뷰를 하고 답을 하고 리뷰를 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뭐 저희 약간 기능적으로는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ason, 약간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테크닉들이 최근에 아까 말한 수학 문제도 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딥 리서치처럼 여러 웹에서 가져온 거를 내가 요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있는지 비판을 하고 또 요약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뭐 AI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면 뭐 리즈닝 케이퍼블리티가 어떻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고요. 또 약간 또 암기를 위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GPT 번호로는 이제 O1, 뭐 O1 미니, O1 뭐 프리뷰 이렇게 돼 있거든요. O가 붙은 게 이 리즈닝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뭐 저기 딥시크 같은 거는 이제 끝에 R이 붙은 게 이제 그 리즈닝 모델이라서요. 그러면 이제 거의 똑같은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어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기 전에 자기가 리뷰를 많이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고 이게 뭐 어쨌든 뭐 이게 답의 퀄리티를 굉장히 올린다는 거는 이미 입증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과정을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수백 명이 온 대답을 어떻게 조그만 전기를 쓰면서 조그만 GPU로 대답하느냐.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이제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저희 이렇게 막 하드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AI의 기술 트렌드는 한 단어로 하면 리즈닝이다. 리즈닝. 네. 저희도 사실은 이제 리즈닝 모델이 조금 늦기는 했는데 저희가 만드는 모델이 이제 하이퍼클로바 X거든요. 그래서 뒤에 하이퍼클로바 X think 이렇게 붙여가지고 리즈닝 모델이 곧 이제 발표됩니다. 네. 네, 제가 요 사항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AI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기가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를 리즈닝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두 단계는 이제 학습을 할 때 모형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인퍼런스 할 때, 그러니까 대답을 만들어 생성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이 들어간다. 약간 이 정도가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름 붙인 건데 옛날에는 뭐 날리지 AI다. 세상에 있는 지식을 학습시켜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thinking AI다. 뭐 이런 거고 사실은 사람하고의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이제 그 유저하고의 인터랙션도 그 리즈닝 과정 중에 일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추가해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시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 머신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사람하고의 이제 그 유저하고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더 답의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보게 되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AI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 같은 이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거냐라고 하면 또 이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뭐 무슨 새로운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계를 뛰어넘을 텐데 그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GPU를 얼마나 GPU가 워낙 비싸니까 GPU를 얼마나 아껴 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GPU를 구동하는 전기를 얼마나 아껴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우리가 토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토큰은 이제 뭐 단어의 개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GPU는 뭐 한 단어를 다음 단어를 만들어낼 때 어쨌든 그 모델이 도는 거니까 이 모델이 한 번씩 다 돌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토큰인데 200토큰을 썼다라고 하면 2배 많은 연산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는 더 심각해진 게 이렇게 오면서 모델 사이즈도 더 커졌기 때문에 더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대답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토큰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쓴 게 아까 리즈닝 과정에서 사용하는 토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아무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뭐 1000자짜리 뭐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제 1000자만 생성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한 10,000자 정도를 생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중간 과정에 썼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생성형 AI가 점점 답의 완성도와 퀄리티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에 소요되는 연산량도 그거에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토큰 생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토큰 생성에 따라서 전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AI의 가능성을 AI가 과연 뭐 인류를 어디까지 대체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도전 과제는 여기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 지금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하는 일들 웬만한 거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뭐 요리하는 로봇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죠. 대신 만들고 유지하려면 사람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처럼 수십 명이 동원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AI도 분명히 이제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거고 그 컨스트레인트가 저는 GPU와 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GPU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U 없이는 거의 AI 학습이 불가능하고 AI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말고는 뭐 글로벌하게는 뭐 인텔이나 뭐 AMD 같은 회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뭐 엔비디아 말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데와 같이 뭐 학술 연구도 하고 있고 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요. 뭐 주가나 이런 것도 뭐 세계 1등이 엔비디아로 올라가고 애플보다 올라가고 뭐 아람코보다 올라간 지는 한참 됐고 막 이 정도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대안적으로 되는 게 이게 정식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NPU라는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약간 도식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GPU는 이제 제너럴한 목적으로 AI를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기에 좋고 덩치도 크고 아주 그냥 튼튼한 칩들입니다. 만들기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고. 그런데 이제 NPU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목적에 맞춰서 나는 특정 LLM만 구동하는 거를 목적으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비전에 어떤 것만 하는 걸 목적으로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필요 없는 기능들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에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NPU라고 하고 있고, 같은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NPU를 도입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NPU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 있고요, 뭐 퓨리오사, 뭐 하이퍼 엑셀, 뭐 이렇게 상장 회사가 아니라서 주식 투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약간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네이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저희도 뭐 저희 기술 투자의 많은 부분이 GPU고 또 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낀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차별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자신들한테 필요한 NPU 내지는 뭐 GPU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뭐 엔비디아에 이제 대응할 만한 거는 이제 못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메모리나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 이런 쪽도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파운드리도 있고 또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실제로 AI 모델을 이렇게 서빙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협력을 하면 굉장히 좋은 NPU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만들게 되면 뭐 전 세계로 이제 그게 확산되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시간 문제인 거라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이제 GPU하고 반도체가 전기를 적게 먹으면 되게 좋죠. 이제 뭐 엔비디아의 GPU가 뭐 전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A100, 뭐 B200, 뭐 이런 애들이 뭐 한 뭐 500와트, 메가와트 이 정도 쓰는데 그거에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전기를 쓰는 NPU들이 나오면 되게 좋죠.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이제 반도체 경쟁이고, 그 다음은 똑같은 서버를 놓고 이제 구동시키는데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느냐,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첨단 데이터 센터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습니다. 전기를 서버가 쓰는 전기가 100이라고 하면 그 서버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막 에어컨 틀고 막 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많게는 4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각이나 이런 것들하고 뭐 에너지 효율을 잘 디자인된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전기값이 저희 데이터 센터 같으면 그게 한 10% 그러니까 100의 서버에서 쓰는 전기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쓰는 냉각까지 쓰는 전기는 한 110대 요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고, 특히 이제 총장님들 계시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막 GPU 사서 본인 연구실에 놔두고 에어컨 틀어서 이렇게 냉각시키고 하면 그거는 에너지 효율이 아마 최악일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GPU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발열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뭐를 돌리기 시작하면 막 피크를 칩니다. 막 온도가 막 40도, 50도도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갑자기 그냥 냉각을 세게 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쿨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구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에어컨을 항상 세게 틀어놓든가 뭐 이런 식밖에 아니니까 그 에너지 효율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GPU가 한 장, 두 장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마 1000장, 10,000장, 뭐 10만 장을 엮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거대한 우리의 클러스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부나 어디서 뭐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다 뭐 그게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비용 효율하고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약간 이제 그거 상식으로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이제 수전 용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는 땅 넓이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하니까 한전에서 주기로 한 전기가 몇 와트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 무슨 보통 한 40메가와트가 넘어서게 되면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초거대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세종에 지은 게 270메가와트입니다. 이거 아시아 최대의 규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보게 되면 이제 전기 가격 자체가 또 다르니까 전기 가격이 싼 나라가 있고 비싼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럽 같은 데는 특히 약간 원자력 발전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했던 나라들은 전력값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AI를 잘하고 싶어도 원가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차이가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OECD 국가랑 비교하면 전력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뭐 저희가 막 정부나 이제 관계 정할 때는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 전기 그냥 일반용으로 분류되거든요. 산업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AI 학습하는 전기는 조금 좀 다른 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다른 요금제를 해달라,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진 2개 있는, 저희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 굉장히 여러 개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2개입니다. 하나는 춘천에 있고 하나는 세종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거는 2013년에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완전히 큰 규모,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퍼 스케일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대신 자랑하는 건 뭐냐면, 춘천의 그 구봉산 스타벅스의 뷰를 자랑하는, 가장 전망이 좋고 건물 자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심지어 저희 데이터 센터를 누가 설계했냐면 그 쿠마 켄코라고 하는 그 설계자, 세계적인 설계자가 저희 연수원하고 데이터 센터를 설계해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오픈한 게 각세종이고 세종시에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규모나 이런 면에서 뭐 아시아 최대 규모고, 이 안에 뭐 규모 이렇게 말하면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어쨌든 270메가와트라고 하는 숫자는 한국에서는 아직은 제일 최대였고 아시아 웬만한 데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AI 붐이 막 불면서 요즘에는 이제 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의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하려고 한다면 아마 옆에 조그만 뭐 발전소라든가 SMR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붙어야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런 이제 발전이나 혹은 그러니까 그리드망을 통해서 전력을 다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손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영상이고요. data center operated by robots and AI. It is none other than Naver's data center GAG.
Since the opening of GAC Chuncheon in 2013, which is operated without interruption, to the launch of GAC Sejong in 2023,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most eco-friendly data centers. Naver's data center technologies and expertise have granted Naver excep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rapidly evolving IT service landscape. Technology that reduces risks and surmounts limits. Naver meticulously evaluates factors such as soil geology,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stability of energy supply to identify the optimal locations for the data center. In preparation for earthquakes, we have implemented a top-grade seismic design equivalent to that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This advanced design has been applied not only to the building structure, but also to the server racks. These server racks, newly developed by Naver as standard racks, feature high-powered technology that allows them to accommodate 3 times more servers than conventional racks. Effectively cooling these high-density servers is also crucial. At Naver Data Center GAC, server rooms are cooled not with traditional air conditioning, but with natural wind. Despite Korea's hot summers, cold winters, and challenging air quality, Naver has developed hybrid air membrane units that utilize both direct and indirect outside air, tailored to these specific climate conditions. Technology for the future. From robots capable of moving heavy equipment weighing up to 400 kilograms, to AI systems that automate asset management within the data center, and autonomous shuttles that facilitate convenient transportation across the large site, Naver is pioneering the future of data centers today. We collect rainwater for landscaping and fire protection, and recycle energy by using waste heat from server rooms to heat water. Additionally, we invest in and develop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power, solar thermal energy, and geothermal energy, successfully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an average of 15,000 tons per year. As demand for large-scale technology surges and issues like sovereign AI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the importance of data centers will continue to grow. Naver is leading the way by combining advanced technologies with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to build the data centers of the future. Technology convergence for tomorrow. Naver Data Center GAC. 네, 저희 데이터 센터 그 인트로덕션인데, 제가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다녀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구글은 어디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국의 네이버도 너희들 못지않게 굉장히 도전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이게 아마 앞으로는 곧 글로벌 표준이 될 거다. 앞으로 몇 기가와트의 수백만 대의 서버들이 들어가는 거, 사람이 일일이 옮기고 나르고 하는 것들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의 빅테크들 만나셔도 최소한 저희가 데이터 센터만은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장표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GPU 서버들이 막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수천 대 수만 대를 잘 엮어서 운영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교수님들 같으면 교수님별로 서버를 10대씩 20대씩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학교에 있는 서버를 전부 봤더니 한 100대 1000대 있다라고 하면
누구는 뭐 쓰는 때가 있고 안 쓰는 때가 있고 하면 뭐 쓸 때 다 더 크게 내가 10대지만 뭐 100대도 쓰고 싶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게 그 서버 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수님들끼리 사용에 대한 이제 규칙이나 룰들이 있어야겠죠. 한 선생님이 다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대신 뭐 각자 따로 나눠져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묶여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AI의 이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발전이나 전력은 충분히 확보됐는가? 그 다음에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는 있나?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동하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안전하게 있나? 약간 이런 거 정도까지가 있어야지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된 거고요. 이거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와서 아까 말한 뭐 챗GPT 같은 것도 만들고 노트북 LM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인프라는 이제는 그건 우리나라의 경쟁력인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서로 뽐내고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거는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역량이고요. 뭐 한 나라의 5년, 10년을 내려보면서 쌓는 기술들인 거고 그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트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막 좋은 모델이 나오면 반짝했다가 그러니까 딥시크 막 반짝했다가 또 약간 좀 조용하고 하는 것처럼 거기는 되게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그 AI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AI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막 뭐 미국에서 어디 뭐 중국에는 수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클라우드 액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면 그냥 그 미국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있는 정보들은 미국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 땅에 있는 서버라도 한국 정부가 만약 한국 이제 아마존에 중요한 정보를 넣어놨으면 클라우드 액트에 적용이 되면 그냥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기밀이 되게 중요한 기업은 중요한 정보는 거기다가 넣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어쨌든 AI와 클라우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아무리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뭐 구글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록색이 전 세계에서 구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로컬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제 클라우드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전 세계 시장의 한 20% 정도는 절대 그 글로벌 빅테크한테 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AI 씬으로 오게 되면 이게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국의 통제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뭐 우리나라만 따지면 시장이 작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의 뭐 1%, 뭐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0%라고 하면 또 더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GDP의 20%가 어쨌든 미국 빅테크를 중국이나 미국 기술을 쓰기에는 애매한 영역이 있고 이게 소버린 AI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으로 전세 글로벌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기회를 조금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저희는 뭐 두산중공업이 발전소도 만들고 뭐 삼성물산이 데이터 센터 짓고 저희 같은 기업이 뭐 클라우드도 하고 AI 모델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자국의 통제력 안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버린 AI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는 한국 같은 파트너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이 IT 쪽에는 너무 투자를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낙후돼 있고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근데 소버린 AI라고 하면 이제
너무 국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니까 소버린 AI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러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며 우리는 새로운 변곡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소버린 AI라는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실제로 소버린 AI 같은 게 적용돼서 얻어지는 사례들이 뭐가 있냐, 실제로 뭐 구호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한 뭐 클라우드 액트나 혹은 뭐 외국의 해커들의 위협에 있는 그런 데 노출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의 AI를 저희 기술과 저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비디오는 잠깐만 보시죠. 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중앙은행으로서 화폐의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또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경제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LLM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특화 LLM을 개발하고 임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술 측면에서 한국은행 내부망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학습 인프라, LLM, AI 개발 및 관리 도구를 구축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고 유로 클라우드 4 하이퍼클로버 X의 관리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AI 활용 역량 내재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적합한 책임성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AI 도입,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애자일하게 대응하고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은행이 하나의 예인 것처럼 뭐 국방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식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모형 하나가 잘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한국은행의 이제 폐쇄망이거든요. 폐쇄망 안에 이제 저희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 뭐 하드웨어부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굉장히 여러 나라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나라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 있는데, 거기와의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최근에는 뭐 네이버 뉴스 검색하시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많이 갔다, 뭐 태국하고도 뭐 많이 갔다, 이런 뉴스 보실 수 있는데, 그 나라의 이제 목표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자국의 중요한 일들을 자국의 통제력 아래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고 있고,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는 뭐 외국 기술을 쓰는 거는 별로 우리가 거부감이 없는데, AI가 아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의 AI,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다음 버전의 AI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 기술하고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만든 그런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3D 지도이고요. 이 3D 지도를 만들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홍수가 납니다. 비가 거의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이 배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몇백 명씩 그냥 낮은 데로 다 물이 고여서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뭐 워닝도 하고 하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열심히 다녔던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본에도,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독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은데, 뭐 동사무소나 뭐 시청이나 이런데 뭐
직원 한 명이 뭐 수백 명의 어르신들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고독사 뭐 이런 게 2주, 3주 뒤에 발견되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네이버 케어콜이 한국에는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쓰이고 있는데 일본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기술들이 진짜로 AI라는 게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의 질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체감하는 거라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또 뭐 한국하고 일본이 뭐 약간 서로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드는 것들은 뭐 이거는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일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협력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뭐 챗GPT 같은 이제 모형이나 이런 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전력에서부터 전력망,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술 위에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거, AI 모델을 만들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 풀 스택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런 기술이 AI에 대한 경쟁력, 체력이라고 뭐 축구를 잘하려도 이렇게 맨 마지막 공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AI에 대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소버린 AI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풀스택 기술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는 당연히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뭐 인텔, 뭐 시스코 뭐 이런 회사들하고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가 뭐냐,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가 뭐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AI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한국 기술이 얼마나 이제 끼어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네이버의 노력인데요. 하이퍼클로바 X라는 거 발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도 키우고 또 이렇게 책임감 있는 AI, 약간 AI가 너무 위험한 행동은 안 되니까 그거를 위한 노력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총장님들 모신 자리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학교에다가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학생들이 쓰기에는 이제 뭐 AI 튜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잘 들어도 부족하고 계속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계속 교수님들한테 여쭤보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저 조교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AI 튜터. 그래서 AI 튜터도 아까 이제 수학이나 이런 뭐 특히 여러 가지 능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에 대한 거는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계속 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학생들은 저는 대학 다닐 때는 뭐 진로나 이런 거 안 하고 술만 마셨던 것 같은데 대학 1학년 때부터 진로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무슨 뭐 컨설팅 회사로 가면 어때요? 제가 뭐를 하면 어때요? 뭐 자격증을 따면 어때요? 이런 거 고민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자기 전공 분야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뭐 산학 과제나 혹은 연구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기 위한 그런 어시스턴트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보면 저희 네이버 웍스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메일하고 캘린더하고 이제 메신저 주고받는 그런 이제 기업용 도구인데 거기에 이제 AI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파워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회의록인데요. 회의록이 자동으로 작성돼서 뭐 배포가 된다든가 혹은 무슨 메시지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이 돼서 어디로 간다든가 또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쉽고요. 메일 온 게 바로 그냥 여러 가지 언어로 배포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과감하게 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AI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GPU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인데 저는 뭐 이거는 제가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사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수님들 연구실마다 혹은 뭐 조그만 형태의 전산실, 뭐 공대 전산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로는 확장성도 없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클라우드 형태로의 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비용이나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야지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는 클라우드 비용이 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하면 어쨌든 GPU는 올해 사달라는 것보다 내년에 더 많이 사달라 그럴 거고 내후년엔 더 많이 사달라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조금 전산실 뭐 얼마 남았다 이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고등교육의 미래 전략 이런 걸 제가 총장님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뭐 소버린 AI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혹은 AI 관련돼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산업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제 표현으로는 속된 표현으로는 이제 물반 고기반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뭐 오픈 AI 같은 거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이거 레퍼런스 만들어서 빨리 글로벌로 나가는 약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뒷부분을 빨리 하느라고 네. 감사합니다.